경매 초보자들이 물어보는 대부분의 말은 경매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경매책 어떤 걸 봐야 돼요? 라는 질문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권리 분석이나 권리 용어에 대해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처음 경매를 접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경매 공부 완료해야 경매를 시작할 수 있다고 착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시장이나 마켓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사는 것도 공부를 완료한 후에 시장을 보시나요? 시장에서 바가지 안 쓰고 배탈 낼 수 있는 물건을 어떻게 구분하시나요? 그걸 위해서 유효기간이 있는 물건은 유효기간을 살피고 설명서를 봅니다. 보이는 물건 자체가 상하고 오래된 것이라면 여러분은 그 물건을 사지 않거나 가격을 깎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네, 경매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경매 공부 깊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얘기는 경매 공부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경매 시장의 물건 중 진정 깊게 권리 분석이 필요한 물건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경매 이론들 중에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더라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경매를 하는 사람들의 90% 이상은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경매를 직업 또는 부업으로 생활을 하면서도 90% 이상은 이거를 잘 모른 채 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잘 아는 방법은 낙찰을 받으면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고 처음 진행하게 되면 타임을 놓쳐서 일정을 대비하지 못해 애를 먹는 경우가 있거나 대처하지 못해 손실을 보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것을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 건데요. 그건 바로 뭐냐? 경매의 절차예요. 자, 이 경매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볼까요? 경매 진행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오늘 강의는 3분도 안 걸려요. 그런데 어떤 물건이라도 경매가 진행된 경위를 살펴보면 그 물건의 이해관계인의 복잡한 사연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경매는 권리 분석이 단조로운 물건일지라도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이해하고 있어야 순간 조치해야 할 일들을 조치할 수 있고 일정에 맞춰서 대처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경매 절차를 모른다고 해서 경매를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경매 물건의 경우 초반에 변수를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변수의 성격에 따라 여러분에게 치명적인 손해나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절차를 잘 알아서 대처를 잘 했다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경매 절차를 이해하고 경매를 접하시는 분과 절차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경매를 진행하시는 분의 결과는 판이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아주 매끄러운 경매 진행 과정을 먼저 살펴볼까요? 이 강의에서 절차를 진행하면서 초보자들이 낯선 용어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절차의 용어 설명을 녹여서 이해도를 높여볼게요. 첫 번째 절차인 경매 신청 절차에서 경매의 구분을 먼저 간단히 하고 갈게요. 경매는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로 구분이 되는데요. 임의 경매는 저당권자 등 담보권자의 신청에 따른 경매이고 강제 경매는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가진 일반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경매예요. 쉽게 말해서 임의 경매는 담보 잡은 사람이 돈 안 갚으면 집 팔아주세요라고 하는 거고요. 강제 경매는 판결문 들고 와서 집 팔아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편의를 위해 저당권자와 채권자를 구분하지 않고 편의상 채권자로 칭할게요. 처음 경매 신청 채권자로부터 경매 신청이 법원에 접수됩니다. 법원은 접수된 경매 신청서를 심사하게 돼요. 법원에서 이 경매에 대해서 경매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을 판단하고 결정이 되면 경매 준비 절차를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때 채무자에게 경매 개시 결정 통지를 하게 되고 등기관서에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등기를 촉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 물건을 매각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도 하게 되고 현황조사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배당 요구 종기일을 정하고 이 경매 사건의 이해관계인들에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배당 요구 종기란 법적 의미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배당을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한이고요. 쉬운 풀이는 저도 돈 받을 권리 있어요 라고 손들 수 있는 마감일이라고 보면 돼요. 이해관계인은 법적 의미로는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 즉 채권자, 채무자, 임차인 등을 말하고요. 쉬운 풀이는 집이 팔릴 때 돈을 받거나 권리를 잃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 다시 말해 배당 요구 종기일이 지정이 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통보를 한 후 배당 요구 종기일이 지나고 나면
법원에서 다음 절차로 언제 매각을 할지, 얼마에 매각을 할지를 공고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매각기일, 쉽게 말해 법원이 정한 경매 입찰일에 입찰을 하게 됩니다. 입찰 당일 최고가 매수인,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경락자가 나오면 입찰법정에서 입찰 보증금에 대한 영수증을 받고 일단 마무리됩니다. 경락자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됐다고 해서 그 즉시 잔금을 내고 소유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이 입찰일로부터 7일간의 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유무를 파악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이의신청이 없다면 7일의 기간 종료 후 법원은 매각 허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매각 허가 결정 끝났더라도 법원의 결정이 잘못됐을 수도 있겠죠? 다른 이해관계인들이 7일 동안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기간을 다시 주게 돼요. 자, 다시 7일 동안 이상이 없다면 이번엔 법원에서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확정을 하게 됩니다. 매각 허가 결정 7일은 이의 신청 기간이고요. 매각 허가 결정 확정 7일은 한고 기간입니다. 매각 허가 결정 확정이 돼야 이제 이 사람한테 집을 팔아도 된다는 법원의 최종 허락이 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 법원의 일정은 돈 언제까지 내세요? 라는 매각대금 납부 기한을 정해서 경락자에게 통보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낙찰을 받았다면 매각 허가 결정 확정일로부터 3일 전후에 매각대금 납부 통지서를 받으시게 될 겁니다. 매각대금 납부 기한은 매각 허가 결정 확정일로부터 약 한 달 전후가 될 것입니다. 경락자는 대금 납부 기한 이내에 잔금 납부 완료 후에 명도 절차에 들어가면 됩니다. 경매 절차에서 법원의 마지막 절차는 경락자가 납부한 매각대금을 이해관계인에게 배당 순서에 의해 배당을 진행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아주 매끄러운 경매 절차였어요. 이렇게 매끄럽게 진행된다면 경매 신청일로부터 배당까지 1년 전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의 시작 전 얘기했듯이 경매 사건의 경우 대부분 이보다는 지연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진행 절차에서 일어나는 파생 절차 중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경매 물건은 매각기일이 도래한 물건일 것입니다. 그 전의 절차에서 있을 변수는 종목별 권리 분석 강의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보게 되는 입찰 물건은 기일이 도래한 물건이기 때문에 입찰일 이후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입찰 당일 법정에서 종종 보는 모습입니다. 입찰 법정에서 입찰 종료 후 개찰을 위해 입찰 봉투를 사건별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사법보좌관이 이름을 부릅니다. 김미련 씨, 이 사건은 오늘 진행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물건이 있죠. 이해관계인의 이의나 채권자의 기일 변경 사유가 받아들여져서 전날 취소 또는 기일 변경 등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경우를 위해서 입찰장으로 출발하기 전 또는 입찰함에 봉투를 넣기 전 법원 게시판에서 내가 입찰할 사건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확인해야 이런 황당하고 창피한 일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어땠나요? 편안한 성우의 리딩이 좋으신지 아니면 조금 투박해도 제가 직접 설명하는 게 더 정겨우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제가 부득이하게 성우의 도움을 좀 받고 있는데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거나 보완해서 추가로 부연하면 좋을 듯 싶은 내용들을 제가 직접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추가해 봅니다. 경매 절차를 가볍게 생각하고 권리 분석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매 절차를 권리 분석에 포함시킬 경우 상당한 실수를 줄이게 되는 원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차는 권리 분석 관점에서 보면 앞을 내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절차를 몰라서 어떤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가 발생했을 때 그 변수를 풀어내거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진행 타임을 놓치게 되면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 타임을 잘 활용해서 손실이 나게 되는 원인을 찾아내고 그것을 치유하거나 보완해서 손실 예상 부분을 복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사례 하나를 들어볼게요. 우리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임장을 잘못해가지고요. 보증금을 날릴 뻔한 것을 빠르게 대처해서 복구한 사례가 있는데요. 2011년 겨울이었습니다.
한창 제자들이 경매 법정을 휩쓸면서 한 사람이 2개에서 3개씩 입찰을 보던 시절이었죠. 그중 한 명인 지연 씨라고 할게요. 늦은 밤 자동차 내비가 데려다 준 물건 임장을 믿고 입찰을 해서 경락을 받았어요. 그것도 단독으로요. 평소에 경매 낙찰을 받으면 그 물건 소재를 당일 아니면 다음날 현장 확인과 거주 확인을 원칙으로 제가 교육을 했던 터라 지연 씨는 낙찰 후에 바로 현장을 갔었나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임장에서 본 집과 다른 곳을 자동차가 데려다 준 겁니다. 그제서야 본인이 단독 입찰이 된 이유와 내비에 친 주소가 틀렸음을 인지하고 끙끙 앓고 있다가 늦은 밤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답이 없습니다. 입찰 보증금을 날리는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연 씨는 대처 시간이 좀 빨랐어요. 그래서 이 물건은 보증금 환수 조치를 취했던 적이 있습니다. 보증금 환수 조치를 하기 위한 답은 매각 물건 명세서에 권리 하나를 제가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차후에 우리 채널 사례 및 판례 이야기 영상에 넣어드리겠습니다. 만약 날짜가 하루 이틀 정도 늦어졌다면 수선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권리 분석에서 분석이 필요한 다른 부분들은 분석이 필요한 참고 자료 및 서적을 통해서 분석하면 되겠지만은 절차는 낙찰 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견하고 대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미리 알고 있어야 대처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있다가는 손실로 대가를 치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배당 요구 종기입니다. 보통 초보자 또는 중급자마저도 배당 요구 종기 기일을 정확히 보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 날짜를 못 지키면은요, 세금마저도 배당을 안 해줍니다.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함에 있어서 임차인, 그것도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물건이라면 배당 요구 종기 날짜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인이고 배당 신청을 했네. 이러다가 잘못 보면 배당 요구 종기 이후에 신청을 해서 내가 인수를 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큰 사고가 되겠죠. 이번엔 우리가 경락을 받고요, 잔금을 납부했어요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잔금 납부와 관련해서는 3가지를 설명드렸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사례를 설명드려 볼게요. 2011년이니까 약 한 15년 전쯤이네요. 제가 이 사례를 들어드리면 좀 먹먹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경락자는 우리 부동산 직원이었거든요. 물건 검색 중에 향후 전철역으로 내장된 지역에 토지 지분 물건이 있어서 물건이 괜찮아 보이고 우리 직원에게 그것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직원은 그 물건이 마음에 들어서 자기가 입찰을 하겠다고 했고 나보고 도와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직원은 입찰을 했고 단독으로 그 물건을 50% 가격에 받았어요. 이 직원이 저한테 경매를 받아달라고 해서 받아줬거든요. 저보다 나이가 연배가 좀 높으신 분이고 여성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돈에 관한 욕심이 좀 많아요. 그리고 이런 이 재테크에 대해서는 이제가 좀 밝아요. 흔히 우리가 속된 말로 돈 냄새를 잘 맡는다고 하죠. 경매를 받고 나서 그 다음날 이 물건의 채무자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여성분이고요. 이제 한 40대 중반 정도 됐던 아주머니인데 사정 얘기를 하면서 이 물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말고 미납 처리를 해주면 안 되냐고. 원래는 자기가 이 물건을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 입찰을 못 들어갔다고.
제가 사정을 들어보니 굉장히 좀 애달픈 사정이에요. 20대 이제 성인이 된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이 사채를 쓴 거예요. 뭘 했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야목에 자기네 땅이 한 7필지 정도가 있었는데 전부 경매로 팔리고, 이 물건 하나가 남았는데요. 이 물건만큼은 자기 지분을 지켜야 되는 사유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경락대금을 미납해 달라고 부탁하러 왔던 거예요. 대금을 미납하게 되면 재경매가 진행이 되고요. 다음번 경매에서 자기가 입찰을 보겠다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입찰 보증금, 경락대금을 못 내면 입찰 보증금을 몰수당하니까 그 돈의 2배를 자기가 합의해 주면은 바로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실장한테 채무자 사연을 들려주고 양보 의사를 타진해 봤습니다. 한 방에 1,000만 원을 버는 건데 괜찮지 않겠느냐, 이거 합의해 줘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제가 의사타진을 해봤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실장은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매각 허가 결정 확정 전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만 하면 경매가 취소가 돼요. 그리고 매각 허가 결정 확정 이후에 잔금 납부와 채무 변제가 경합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채권자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경매를 취소시키는 경우에 우리는 보증금 환수로 끝날 수도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을 실장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에도 실장의 마음은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되는 날 아침 9시에 출근하자마자 내 손을 끌고 법원으로 갔습니다. 원래는 확정이 되고 나서 3일 정도 지나면 등기우편으로 그 매각대금 납부 명령서가 오거든요. 그 사이에 채무자가 돈을 변제할까봐 월요일날 아침 9시에 내 손을 붙들고 법원으로 간 거죠. 법원으로 가서 경매계에서 결제가 떨어질 때까지 1시간 반을 기다리고요. 결국은 현장에서 잔금 납부 명령서를 수령하고 그 즉시 잔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밝은 우리 실장은 10년 정도 그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샀던 금액의 약 4배 정도로 매각을 했어요. 반면에 잔금을 일부러 빨리 납부할 필요가 없는 물건도 있는데요.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 경우고요. 이 선순위 세입자가 배당 이의 신청에 걸릴 수 있는 사람, 가장 임차인 같은 경우, 의심이 드는 경우라면 잔금보다는 명도에 힘을 들이는 편이 더 효율적이에요. 가장 임차인이라도 선순위 세입자라면 우리가 그 사람을 대상으로 명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선순위 임차인이라도 권리가 조금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배당기일 이전에 명도를 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례를 하나 얘기해 드려보면요. 인천에 있는 물건이었어요. 아가씨가 경매 직전에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이 아주 의심스러운 전세였어요. 인천 계양에 있는 두산 아파트였는데 주변 시세 대비 30% 정도 되는 가격 2천만 원에 이 전세 계약을 한 거예요. 객관적으로는 가장 임차인이죠.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금액에 전세를 얻었으니까요. 그때 당시에 최우선 변제금이 인천이 2천만 원이었는데 2천만 원에 이 전세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도 다행히 경매가 진행되기 직전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 전세 계약을 당사자 계약이 아닌 부동산을 끼고 계약을 했어요. 중개소에 가서 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한 거죠. 그냥 보면 이 물건이 배당의 이의에 걸릴 물건은 명확해요.
배당 이에 걸릴 물건은 명확한데 왜 이 아가씨가 이런 계약을 하게 됐을까? 이 아가씨가 얘기하기를 부동산 중개소에서 듣기로 최우선 변제금 2천만 원은 되니까 들어와서 살아도 된다고 그래서 계약을 했대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경매 진행 중에 부산으로 발령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산으로 발령을 받았어도 이사를 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경매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으로 인천으로 다시 돌아올 그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이사를 하려고 해도 점유를 계속적으로 지속하고 있으려면은 그 안에 짐을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짐이 이제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최우선 변제 권리만 가진 소액 임차인으로 점유만 하고 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권리에 관한 이쪽 저쪽 그 상황을 좀 잘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 물건의 경우에는 어떤 하자도 없었어요. 어쨌든 최우선 변제금은 받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었죠. 밖에서 쳐다보는 객관적인 입장으로 볼 때는 경매 직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가장 임차인이라고 의심해 볼 여지가 충분한 물건이었으면 사실이에요. 이 물건의 선순위 근저당이 어디였냐면 수협이었거든요. 배당을 가들어 갔을 때 당연히 배당 이의가 걸렸죠. 그렇지만 제 소견을 수협에 이렇게 보내고 제 신분을 밝혀서 수협이 그 소송을 들어오지 않았고요. 배당금을 이상 없이 그 아가씨가 수령하게 된 사례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일정을 잘 알아야 한다는 이유예요. 만약 배당 이의가 걸려서 수협이 소송을 제기했다면 이 물건의 경락자인 우리 회원은 상당 기간 명도가 지연됐을 거예요. 수협이 소송을 진행했다면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는 이 집을 경매받은 사람이 명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 명도 기간이 길어지게 되고요. 입찰을 받아놓고도 물건을 사용 수익하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경우에는 미리 합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 경매 절차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이 경매 절차는 경매 물건 권리 분석 이전에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상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절차는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외우는 게 아니고요. 이해를 하시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